저녁 8시를 넘긴 거실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수는 눈앞에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김이 마치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희뿌연 안개처럼 느껴졌다. 맞은편 소파에 앉은 친구 윤미나는 손을 떨며 몇 번이고 마른 세수를 했다. 미나는 방금 지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진실을 전달한 사람이었다. 지수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너는 짐작조차 못할 거야. 내가 너한테 이태준 씨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어쩌면 우리 둘의 우정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미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흐느끼는 소리는 고요한 집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미나야, 울지 마.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 커피가 좀 식었네. 다시 데워줄까? 지수는 너무나 담담하게 대꾸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미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충격으로 인해 현실과 분리된 듯 보였다. 아니, 커피는 됐어. 제발 정신 차려. 내 남편 이태준. 그 사람. 지금 다른 여자랑 호텔에 있어. 아니, 정확히는 어제까지 있었어. 어젯밤 주차장 목격은 확실해. 나는 2번이나 봤어.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설마 우리 태준 씨가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업무 때문에 회사 근처 호텔 주차장에 갔다가 그 사람 차를 본 거야. 그 검은색 제네시스. 사람도 없는 한밤중에. 그 차가 왜 거기 있었겠니?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너무 불안해서 다시 가봤어.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서 태준 씨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지수야, 나는 너한테 거짓말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여자 얼굴까지 봤어.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 미나의 말은 잔인한 폭로 그 자체였다. 친구의 폭로에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 내려앉았다기보다는 갑자기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지수는 여전히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아니야. 태준 씨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아니, 중국에 있어. 이번 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한테 매일 이야기했어. 내일 오전에 화상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전화를 했어. 미나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니면 태준 씨랑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을 봤거나. 응? 그럴 수도 있잖아.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수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지수야, 제발. 정신 차려. 내 남편의 수상한 출장은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태준 씨한테서 우연히 받은 이메일 목록을 봤어. 내가 보내달라고 했던 거래처 리스트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최근 수신 목록까지 보게 됐어. 거기에 중국 지사가 아니라 국내 최고급 호텔 예약 내역서가 있었어. 주말 이틀치 예약. 내가 나한테 보여줬던 그 태준 씨의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온 예약 확인 메일이었단 말이야. 미나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지수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아왔던 남편 명의의 법인 카드 내역서 사본이었다. 금액은 엄청나지 않았지만 장소가 문제였다. 국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럭셔리 호텔 체인의 고급 스위트룸 사용 내역. 그리고 그 사용 날짜는 태준이 중국으로 떠났다고 말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다. 지수는 그 내역서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텍스트를 따라 움직였지만 머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태준 씨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지금 당장 봐야 해.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내 생일? 아니면 결혼기념일? 늘 중요한 번호는 그걸로 설정해 두잖아. 미나가 속삭였다. 지수는 느릿느릿 침실로 걸어갔다. 태준이 쓰던 검은색 맥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맥북을 열었다. 지문 인식이 아니었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0520. 결혼기념일. 맞았다. 언제나처럼. 맥북이 켜지자마자 그녀의 눈은 메일함으로 향했다. 가장 최근에 수신된 메일은 그녀가 알고 있는 거래처의 업무 내용이 아니었다. 제목 자기야, 다음 주 주말도 꼭 빼놔. 이번엔 부산으로 가자. 메일 발신자는 미셀이라는 이름의 낯선 계정이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주말 부산 해운대 최고급 리조트의 예약 확정서가 있었다. 지수의 시야가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수상한 출장, 주차장 목격, 그리고 이 잔인한 카드 내역서와 예약 메일. 태준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라 극도로 응축된 독백이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렬했지만 소리 없이 내부에서 폭발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 결혼 생활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우리는 15년을 함께했어. 우리의 딸 예은이. 그 아이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단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아니, 저렴하고 비열한 거짓말을 위해 내던져 버렸구나.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척 가면을 쓴 당신 옆에서 나는 당신이 뿌려놓은 거짓된 행복에 취해 웃고 있었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순간들을 당신의 쓰레기 같은 비밀 때문에 낭비한 거야. 지수는 갑자기 몸을 돌려 거실로 나왔다. 미나는 지수의 눈빛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증오와 사리가 깃든 눈빛이었다. 미나야, 이제 그만 가줘. 너한테는 너무 고맙지만 지금부터는 나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나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다. 지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서성였다.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계획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태주는 내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의 중국 출장은 오늘 밤에 끝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식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는 너무 직접적이고 지저분했다. 그녀는 찬장 위 약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태준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복용하던 수면제가 있었다. 처방된 고용량의 수면제. 그녀는 병을 꺼내 들었다. 태준은 늘 장거리 비행 후에는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깊은 잠을 원했다. 지수는 냉장고에서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비타민 음료를 꺼냈다. 보리차처럼 잘 우려낸 맑은 색의 그 음료. 그때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리릭. 태준이 도착한 것이다.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지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약병을 주방 조리대 뒤로 숨기고 표정을 굳혔다. 여보, 나왔어. 보고 싶었지? 태주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알 수 없는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안으려 했다.
지수는 한 발자국 물러섰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일 아침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중국에서 일이 빨리 끝났나 봐. 지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물었다. 응. 예상치 못하게 일이 일찍 정리됐지. 당신 얼굴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미안해. 밥은 먹었고? 나는 기내식 먹고 왔는데도 배가 고프네. 아,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몸이 천근만근이야. 역시 장거리 비행은 힘들어. 태주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지수가 들고 있던 비타민 음료를 발견했다. 오, 시원한 거. 그거 나 좀 줘. 목이 타네. 지수는 비타민 음료를 태준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작은 약병을 움켜쥐었다. 지금이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여보, 잠깐. 이거 너무 차갑잖아. 내가 미지근한 물 좀 가져다 줄게. 아까 미나 잠깐 왔었는데 오늘따라 당신이 마시는 비타민 챙기라고 신신당부하더다고. 지수는 싱크대로 돌아섰다. 태준이 볼 수 없는 각도였다. 그녀는 숨겨둔 약병을 꺼내 들었다. 떨림은 사라졌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약병의 뚜껑을 열고 태준이 한 입 마시고 내려놓은 비타민 음료병 안에 알약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보통 복용량의 4배, 5배를. 알약이 물에 녹아 희미하게 가루를 내며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태준아, 당신은 이 모든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당신의 달콤했던 모든 속삭임과 나의 무너진 모든 믿음에 대한 감. 이 잔은 당신의 마지막 휴식이 될 거야. 그녀는 음료를 옅게 흔들어 약이 완전히 섞이게 만든 후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음료를 건넸다. 자, 여보. 이거 마시고 푹 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예은이 얼굴도 보고 그래야지. 태준은 아무 의심 없이 음료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내 사랑.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는 벌컥벌컥 그 독이 든 음료를 마셨다. 지수는 그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 그녀의 남편은 긴 잠에 빠질 것이고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의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그녀의 완벽했던 삶을 망가뜨린 벌. 이것은 살인미수이자 그녀 스스로에게 행하는 마지막 고통이었다. 태주는 음료를 비운 후 습관처럼 옅은 트림을 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눕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의 동작이 이상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무언가에 묶인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여보, 왜 그래? 벌써 잠이 오나 봐? 침대에 눕지 그래. 아까 당신 피곤하다고 했잖아. 지수는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리고 있었다. 태주는 침대 모서리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다. 그의 큰 몸이 순간적으로 맥없이 기울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지수야. 갑자기 너무 졸려. 비타민 마셨는데 왜 이렇게 온몸에 힘이 풀리지?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와인을 마신 것도 아닌데 꼭 취한 사람 같아.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혼란과 더불어 희미한 의욕이 서려 있는 듯했다. 지수는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 며칠 당신 너무 무리했잖아. 내가 발 주물러 줄게. 어서 누워. 지수는 태준의 몸을 잡고 침대 위로 눕히려 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태준은
무거운 짐짝처럼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진 것이 분명했다. 지수야, 나 좀 이상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 잠깐만. 태준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축 처지며 이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크게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이미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륵 내려앉았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내부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던 장면이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차가웠다. 생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상하다니, 태준아. 뭐가 이상해? 당신이 내뱉었던 모든 거짓말에 비하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잠깐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줬던 상처는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길었어. 그녀는 독백하듯 속삭였다. 태주는 이미 반응할 수 없었다. 그의 얕은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폐는 태준의 거짓말로 가득 차 질식 직전이었다. 이 모든 것이 태준의 죄 때문이었다. 지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모든 악몽의 시작은 2달 전 미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서 시작되었다. 미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동시에 태준의 회사 동기이기도 했다. 지수야, 정신 차려. 내가 이걸 말해야 할지 100번 고민했지만 너는 알아야 해. 태준 오빠, 수상한 출장이 너무 잦아. 그냥 출장이 아니야. 지난번 대만 출장 갔을 때 내가 회사 재무팀 친구에게 부탁해서 카드 내역서를 봤어. 호텔 비용이 말도 안 돼. 분명히 회사 법인카드였는데 스위트룸을 끊었더라. 그리고 그 영수증에 이상한 곳 이름이 찍혀 있었어. 태준 오빠 혼자 쓴 게 아니야. 미나의 목소리는 지수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경종이 되었다. 지수는 처음에는 미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태준이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사랑해. 하지만 의심은 씨앗을 뿌렸다. 그 후 지수는 태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 그 결정적인 날, 그녀는 태준에게 급한 서류를 가져다 주러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었다. 그녀는 멀리서 검은색 세단 옆에 서 있는 태준을 목격했다. 태준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태준은 그 여자에게 속삭였고 여자는 해맑게 웃으며 태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명백한 연인의 스킨십이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 추악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태준이 샤워하는 동안 지수는 그의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그녀는 태준과 결혼한 지난 10년 동안 사용했던 모든 기념일 숫자를 시도했다. 모두 실패했다. 결국 그녀는 문득 떠오른 숫자를 입력했다. 1225. 크리스마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 아닌 그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잊었다고 했던 날이었다. 잠금 해제.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역겹고 달콤했으며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완벽한 배신이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사랑의 적이라는 문장들은 지수의 심장에 박힌 수백 개의 칼날과 같았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늘 그랬지. 당신은 내 삶의 전부이고 우리 가정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야라고. 그게 당신의 비밀번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어? 당신의 안식처가 나의 지옥이 될 줄은 몰랐겠지.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그녀의 발소리는 카페 뒤에서도 마치 사형수의 발걸음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태준의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이제 그의 고통은 끝났다. 당신은 내가 이걸 계획했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복수심에 미쳐버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미나의 폭로를 듣고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고 주차장에서 당신을 목격하고 당신의 그 역겨운 비밀번호를 열어본 순간부터 이미 죽어 있었어. 지수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해방감에 가까웠다. 태준아, 당신은 잠들었고 나는 이제야 깨어났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훔쳐갔지. 이제 당신의 차례야. 이자는 당신의 거짓말에 대한 합당한 대가야. 만약 당신이 이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시간에 대한 완벽한 처벌이 될 거야.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태준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다. 차가웠다. 마치 돌처럼.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희미하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나섰다. 이제 그녀의 계획의 다음 단계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완벽한 아내의 연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새벽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연기. 그녀는 이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완성해 두었다. 이 집은 이제 그녀의 무대였고 그녀는 이 비극의 완벽한 주연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렸지만 그 떨림은 후회가 아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119에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의 떨리는 감정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5분 후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이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비명이었다. 지수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폐 속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이 모든 것이 마치 아주 길고 끔찍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손가락 끝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얼굴 근육을 조였다.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완벽한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119 번호를 누르고 신호가 가기까지 그녀는 눈을 감고 태준의 차가운 이마에 입 맞추던 순간을 되새겼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녀가 선택한 구원이자 파멸이었다. 신호음이 끊어지고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수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절된 공포와 절망이었다.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영혼이 산산조각 난 여자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깨어나질 않아요. 방금 확인했는데 이상해요. 심장이 뛰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제발이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집이에요. 중앙동 에버그린 아파트 203동 1502호예요. 남편이 태준이가 갑자기 이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뒤섞였지만 중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수화기 너머의 구조대원은 침착하게 그녀를 진정시키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지수는 준비된 대본대로 답했다. 네, 술을 좀 마시기는 했지만 평소보다 많지 않았어요. 네, 다른 약은 먹지 않았어요. 혹시 수면제라도 먹은 건가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수는 거실 바닥에 무너져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에 스스로 소름이 돋았다. 태준이 잠들어 있는 침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희미하게나마 그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원한 잠을 선물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에게 절반의 형벌만 내린 모양이었다. 지수는 생각했다. 태준아, 당신은 늘 나에게 완벽한 남편, 완벽한 가장이었지.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태준 씨. 하지만 그 모든 완벽함 뒤에 얼마나 더러운 비밀을 숨겨왔던 거야. 나는 지난 10년간 당신의 연기를 믿고 살았어. 그 역겨운 비밀번호 4680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그 비밀번호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 당신이 그녀에게 준 그 카드 내역서를 볼 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호텔 방에서, 주차장에서 당신이 그녀와 나누던 그 짧은 시간들이 나의 인생 전부를 부수고 있었지.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의 떨림이었다. 곧 구급차 소리가 들릴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그 구급차 소리가 다가오는 만큼 격렬하게 뛰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확연하게 들렸다. 지수는 재빨리 일어섰다. 눈가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확인했다.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머리. 그녀는 이제 완벽한 피해자였다.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야 해. 내가 당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게 해서는 안 돼. 이건 사고야. 당신이 스스로 저지른 실수여야 해. 태준아,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거짓말이 불러온 결과일 뿐이야.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다. 119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지수는 문을 열어주었다. 붉은색 제복을 입은 2명의 구급대원이 산소통과 응급 장비를 들고 정신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다. 환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침실을 가리켰다. 안방이요. 거기 누워 있어요. 제가 깨워봤는데 전혀 안 깨어나요. 구급대원들이 침실로 뛰어들었다. 지수는 현관에 선 채로 그들이 태준에게 엠부를 씌우고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기계음이 고요했던 집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잠시 후 침착해 보이는 나이든 구급대원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부인, 환자분은 호흡은 미약하게 있으나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심하게 약물 중독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드신 약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와인 한 잔 마신 게 전부예요. 혹시 자살 시도라도 한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늘 활기찼어요. 저희 사이에 문제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런 약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격렬하게 부정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댐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부정하는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준비하는 동안 지수는 현관 밖으로 눈을 돌렸다. 구급차 뒤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예상했던 순서였다. 약물 중독은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된다. 형사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중앙경찰서 강력팀 소속 김영호 경이라고 소개했다. 죄송합니다, 부인. 급박한 상황인 것은 알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평소 드시던 약이 있었습니까? 우울증 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지수는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다.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잔병치레도 거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행복한 부부였어요. 행복한 부부.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지수는 목 안에서 역겨운 쓴맛을 느꼈다. 행복? 그 모든 것이 태준의 이중생활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김경희는 집안을 잠시 둘러보았다. 특히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와 태준이 마시다 남긴 듯한 물잔 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어젯밤에 두 분이서 술을 드셨다고 하셨죠? 혹시 다투지는 않으셨나요? 최근에 남편분에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까? 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격렬한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나를 신문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데? 내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완벽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나에게는 출장 간다며, 나에게는 야근한다며, 그는 그 여자와 파리에서 쇼핑을 하고 강릉의 풀빌라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태주는 나를 죽인 살인자야. 나는 단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잠재운 것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먹였다. 아니요. 전혀 다투지 않았어요. 태준 씨는 그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출장 때문에 요즘 힘들다고 했거든요.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는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쩌면 회사 일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경희님, 제 남편 정말 죽는 건 아니겠죠? 그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두고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잠긴 아내의 그것이었다. 구급대원들이 태준을 들것에 싣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메웠다. 지수는 구급대원들의 뒤를 따르려는 신용을 했다. 김경희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집 내부를 잠시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환자분이 복용한 약물이나 유서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지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유서? 태준이 남겼을 리 없다. 그가 죽음을 의도했다면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가 약을 섞었던 그 잔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설거지통에 넣어두었지만 만약 증거가 남아있다면? 네, 그러세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혹시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해요. 제발 병원에 가게 해주세요.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경찰들에게 집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지수는 그가 침실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찰나의 공포를 느꼈다. 만약 태준이 잠에서 깨어나서 지수가 나에게 약을 먹였어요 라고 소리친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이 그녀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경찰들이 자신의 삶의 파편들을 주워 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눈에는 이 집이 평화로운 가정이지만 지수의 눈에는 이곳이 수년간의 거짓과 배신으로 지어진 감옥이었다. 나의 모든 진실은 이미 당신 침실의 비밀번호에서 시작되었어. 4680. 사랑하는 그녀의 생일. 그 숫자가 나의 심장을 폭발시켰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야. 태준아, 당신은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지만 나는 이제야 숨을 쉬게 되었어. 당신이 다시 깨어나든 영원히 잠들든 나는 이미 이 지옥에서 탈출했어.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경찰들을 뒤로 한 채 구급차가 사라진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완수한 차갑게 얼어붙은 생존자의 눈빛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의 완벽한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살인미수의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라는 것을. 지수는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완벽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위독함에 충격을 받은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경찰들이 집 안에서 수색을 하는 동안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태준아, 이제 당신의 침실 비밀번호 4680은 영원히 봉인될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숫자를 곱씹으며 보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 숫자가 당신의 불륜녀가 좋아하는 숫자라는 것을. 친구 유진에게 들었을 때 나의 세상은 무너졌어. 당신의 모든 수상한 출장들은 사실 그녀와의 달콤한 도피였고 그 카드 내역서에는 당신이 나에게 선물하지 않던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 가득했지 하지만 결국 당신은 나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해방되었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일부러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때 익숙한 구두 소리가 그녀의 곁에서 멈췄다. 고개를 들자 차갑게 굳은 유진의 얼굴이 보였다. 유진은 지수에게 모든 비극의 씨앗을 제공한 가장 친한 친구였다. 유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깊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위로가 아니었고 날카로운 심판이었다. 지수야,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내가 내게 태준의 외도를 알려준 건 내가 진실을 알고 제대로 된 이혼을 하길 바랬기 때문이었어. 내가 망가지길 원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뭐야? 경찰들이 병원 주변을 맴돌고 응급실 의사들은 약물 중독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만 이건 아니야. 너는 지금 선을 넘었어.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비밀, 거주차장 목격 장면, 그리고 비밀번호 4680이 너를 파괴해버렸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웠지만 설마 내가 진짜 실행에 옮겼을 줄은 몰랐어. 지수야, 너는 나를 공범으로 만들 셈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지수는 유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유진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선을 넘었다고 태준이 먼저 나를 배신했을 때 그는 이미 우리 삶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야. 나는 매일 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주차장에서 그가 그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내리는 것을 목격했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그때 이미 나는 죽었어. 나는 그를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죽인 남편을 처벌한 것뿐이야.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 준 그 모든 증거들, 매번 수상한 출장 때마다 찍힌 고급 호텔의 카드 내역서들, 그게 나에게 속삭였어. 너는 바보야. 너는 이용당했을 뿐이야 라고. 나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었어. 지수는 힘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처절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지수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녀는 지수의 팔을 꽉 잡았다. 유진의 손은 차가웠다. 너는 내게 물었지. 그가 자주 갔던 그 스위트룸, 그 카드 내역서가 사실인지. 나는 내게 증거를 가져다 주었어. 그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인시켜줬지. 내가 비밀번호 4680의 의미를 알았을 때 나는 내가 무너질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내가 정당하게 위자료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하기를 바랬어. 내가 나에게 태준이 수면제를 먹는다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그냥 깊은 잠에 빠지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제발 나를 보면서 말해봐. 지수야, 너 혹시 그에게 뭔가를 먹인 건 아니지? 경찰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너는 복수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 유진의 눈빛은 애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진심으로 지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았다. 지수는 잡힌 팔을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연기가 산산조각 났다. 내가 나에게 진실을 폭로했을 때, 유진, 너는 이미 이 게임에 참여한 거야. 내가 나에게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증거, 그 수상한 출장의 모든 정황을 알려주었을 때 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았어야지. 나는 그 남자와 함께 이 위선을 계속할 수 없었어. 그래. 나는 그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켰어. 나는 그가 영원히 잠들기를 바랐어. 그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짓 속에 가두었어. 나는 나의 자유를 위해 그를 잠재운 거야. 어때? 충격적이야. 내가 폭로한 진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거야. 너는 나를 피해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이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인 거야. 이제 와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척 하지 마. 나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지옥에서 탈출했을 뿐이니까.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두려움이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다. 맙소사, 지수야, 너 미쳤구나. 나는 내가 경찰에 자수하길 바래. 나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혼자 고통받게 둘 수 없어. 나는 내 친구니까. 하지만 살인 미수는 달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준 건 내가 복수를 하라고 준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병실로 달려가. 태준에게 내가 약을 먹였다고 소리쳐야 해. 아니면 나는 경찰에게 내가 최근에 태준의 약에 대해 물었고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부 말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없어. 나는 너를 구해야 해. 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나의 진실 폭로가 너를 망쳤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 수는 없어. 지수는 유진이 자신의 등을 완전히 돌려 병원 직원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유진의 뒷모습은 단호했다. 그녀는 지수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상황으로부터 구하려는 듯 보였다. 유진, 너는 나를 돕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는 나를 끝까지 몰아세운 거야. 내가
나에게 태준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지옥에서 영원히 숨죽인 채 살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를 맛보았어. 그리고 내가 나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경찰에 알리려는 이 순간 너는 나의 두 번째 적이 되는 거야. 나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망치려는 모든 시도는 용납될 수 없어. 지수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유진이 병원 데스크에 멈춰서서 다급하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모양이 수면제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성광이 스쳤다. 나의 자유를 막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어. 태준이 나를 가뒀다면 유진. 너는 나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려 해. 절대 안 돼. 나의 완벽한 탈출은 여기서 끝날 수 없어. 나의 모든 비밀은 사육팔공처럼 완벽하게 봉인되어야 해. 지수는 주머니 속에서 작고 단단한 물건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태준의 차 키였다. 그녀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유진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힘껏 돌려세웠다. 유진아, 잠깐만 내 말을 들어봐. 태준이 깨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유진은 지수의 급작스러운 접근과 격렬함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공포가 떠올랐다. 지수야, 너 왜 이래? 진정해. 내가 자수하면 내가 변호사를. 그때 지수는 온 힘을 다해 유진을 밀쳤다. 지수는 자신이 어디서 그런 괴력을 냈는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병원 로비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유진의 머리가 대리석 기둥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피를 흘리며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뛰쳐나왔다.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는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도 복수를 완수한 생존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었다. 살인 미수는 이제 2배가 되었다. 나는 이미 끝까지 왔어. 되돌아갈 수 없어. 나의 비밀번호 4680은 이제 완벽하게 봉인되어야 해. 태준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폭로한 너도 함께. 나를 가두려 한 모든 존재는 사라져야 해. 지수는 혼란 속에서 유유히 몸을 돌려 병원의 비상구로 사라졌다. 그녀의 발자국 뒤에는 2명의 쓰러진 희생자와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차 키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는 차가운 비상구 계단을 굴러내려왔다. 그녀의 숨결은 폐부를 긁는 사포 같았고 심장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온몸을 두드렸다. 병원 지하 주차장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가 방금 저지른 끔찍한 일과는 동떨어진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은색 세단은 주차장의 가장 구석, 감사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 폭주가 시작된 것은 그날의 그 수상한 출장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돌아온 후 그의 냄새와 표정에서 미묘한 낯설음을 느꼈고 그 낯설미 이 모든 비극을 낳은 배신이었음을 유진이 폭로한 카드 내역서를 통해 확인했다. 유진,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유진. 너는 왜 나에게 그런 진실을 보여주었어야 했을까? 너의 친절함이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몸을 던졌다. 차 안은 아직 조금 전에 따뜻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지수는 자신이 뿜어내는 공포와 광기로 인해 차가 서서히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꽂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백미러에 꽂혔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유진의 피였을까 아니면 태준의 피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아니야, 나는 멈출 수 없었어. 지수는 텅 빈 주차장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낯선 울림이 있었다. 나는 나를 지키려고 했어. 나는 내 삶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지. 태주는 나에게서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기반을 훔쳐가려 했고, 너 유진은 너의 정의감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비밀번호 4680을 세상에 공개하려고 했어. 4680. 나의 가장 순수했던 사랑, 나의 허락된 일탈, 나의 해방구,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비밀번호를 영원히 봉인해야만 했어. 영원히. 그녀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의 침묵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지수는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지하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벗어나 지상으로 향하는 경사로를 거칠게 오르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멀리 도망쳐야 했다. 이 도시를 벗어나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했다. 태주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유진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저 방어했을 뿐이야.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그들의 무자비한 진실 폭로에 대한 정당방위였을 뿐이라고. 정당방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속삭였지만 그 단어는 너무나 텅 비어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자마자 차 안으로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어왔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그때 조수석 시트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한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태준에게 선물했던 만년필이었다. 태준이 그날 수상한 출장을 갈 때 지수가 성공을 기원하며 건네주었던 것이다. 만년필에는 태준의 이니셜과 함께 지수와의 첫 만남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만년필의 금속 캡에 작게 걸려 있는 것은 낯선 머리카락이었다. 길고 옅은 갈색의 머리카락, 지수의 검은 머리카락과는 확연히 다른 색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작은 물리적 증거는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결정타였다. 그래, 내 차 안에서도 너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구나. 분노가 다시금 지수의 이성을 잠식했다. 그녀의 모든 폭력과 광기는 이 배신감, 자신이 태준에게 가졌던 맹목적인 믿음이 찢겨나간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만년필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 어쩌면 태준이 나를 정말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린 두 사람의 삶이 결국 이 한 가닥의 옅은 갈색 머리카락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덧없는 결말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사이렌은 하나가 아니었다. 2개, 3개, 점점 더 많은 소리가 이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지수는 속도를 더욱 높였다. 시속 100km, 120km 도로를 질주했다. 도망쳐야 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아. 4680은 나만의 비밀이야.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사이렌 소리는 이제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갱미러를 쳐다보았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불빛이 아파트 벽을 스치며 번쩍였다. 갑자기 지수의 눈에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트럭은 그녀가 진입하려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지수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차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이미 속도는 통제 불능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태준이 그녀에게 처음 선물했던 주차장 목격 당시의 그 향수 냄새였다. 그리고 유진이 절규하며 외쳤던 너 제발 정신 차려 라는 목소리. 둔탁한 충돌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금속이 으스러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자신의 몸이 무중력 상태로 붕 뜨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왔고 눈앞의 세상은 빠르게 블랙홀처럼 축소되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가 의식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 트럭 운전사의 절규와 뒤따라온 경찰들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만년필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두 번의 살인미수를 저지른 폭주 기관차는 결국 스스로의 폭주를 끝내기 위해 처참한 파국을 맞이했다. 비밀번호 4680은 영원히 그녀의 입술 속에 봉인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광기가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병원 침대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 태준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친구 유진, 그리고 이제 잔해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지수. 그녀의 삶은 배신에서 시작되어 세 사람의 파멸로 끝을 맺었다. 그녀는 끝내 그 통안의 교훈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